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세상에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리의 김대중, 예고해드린 대로 기리의 김대중 영화를 소개하고요. 관련해서 외신 속 김대중, 그리고 최근에 그 보유세 관련, 그리고 이성균 배우와 관련된 KBS의 뻔뻔한 답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된 이상한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지 해리포터의 신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혜리 씨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원래 그 언론사에서, 음. 신문사에서 좀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데일리에 네, 있었죠. 이데일리와 이제 머니투데이라는 아, 경제지에서 있다가,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데일리와 네. 머니투데이 있다가 그 전에는 캐나다에서 쭉 공부를 했어요. 네, 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그 이민을 이민을 가서. 갔고 어, 거기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음, 후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기자가 왔어. 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좀 네. 특이해요. 예, 그래서 그 외신을 굉장히 또 많이 보고 지금은 네. 외신 전문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는 이제 제가 쓰는 가명이고 가명이고, 뉴스포터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뉴스포터. 독립 언론 이제 1인 미디어인데요. 그러니까 네. 뉴스포터의 대표 대표가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래서 뉴스포터가 이제 유튜브도 있긴 해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이런 데서 그렇죠. 외신 큐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 음, 또 이제 언론사에서 내지 않는 목소리를 좀 나름 소식건 내보자 해서 지금 음. 1인 미디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리의 김대중 오늘 소개를 하면서 제목으로 대중의 편견은 정치의 실체다. 억울하면 이겨라. 사실이 될 때까지. 이런 말을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요. 예. 그 관련돼서 영화 예고편 먼저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생각이 나게. 중산층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사회적 배우, 특별한 배려. 시작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가 기댄 언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일단 음, 광주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곡하는 그 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씬. 마지막 씬. 음. 그 마지막 씬에 이제 많이들 좀 흐느껴 우셨고,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제 나이보다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참 MZ 세대들이 한번 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이 또 기억에 남았고, 또 다른 장면은 저야 뭐 기자니까 이런 뉴욕 타임즈 이런 데다가 이제 기사를 기고했던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다음에 CBS였나요? 네. ABC하고 대담하는 모습도 네.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망명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일본어하고 영어 다 네, 유창하더라고요. 유창하고 예. 또 기자와 또 그때 당시 100명 넘는 미국인들을 같이 비행기 실어서 오지 않습니까? 미국 항공원들까지 다 같이 네. 오죠. 예. 그때 굉장히 참 멋진 사람이다. 전략가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포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1924년 김대중이 태어나서 1987년까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곡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끝나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회주의를 추구하고 계속 합의와 설득을 하면서 네. 정말 그 디테일에 진짜 강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정희랄지 이승만 정권에서 쳐놓은 갖가지 독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결해 내고 그걸 그냥 저는 그냥 투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아니 그리고 연설할 때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그때 수백만 명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저는 네. 기억이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예. 굉장히 이 시대는 좀 찾아보기 힘든 정치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인식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평생 정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정치인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꼭 한번 영화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지금 탄압받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탄압받고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활동가들, 운동가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도전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영화제 한번 좀 그렇지. 수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민주주의가 순탄한 민주주의였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평탄하게 합리적이고 원칙적이면서도 그러나 타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어떤 우회주의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순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사업가로서도 엄청나게 성공했더만요. 아니 목포일보를 인수했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 배가 한 척으로 시작해서 14척으로 불어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돈이 당시에. 뭐 장롱에 가득 쌓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처남의 그 집안에 너무 가득 쌓여가지고 네. 그걸 몇 번은 세 번인가를 아, 가지고 나간다잖아요. 저 같으면 정치 안 하고 열심히 사업했을 텐데 참 이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역사가 사람이 단련되는구나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가진 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버릴 건 또 딱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렇지.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외신의 이 김대중이 가장 탄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뭐라고 주로 소개가 됐나요? 그 전후에서. 그 어쨌든 뉴욕타임스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와 정말 많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뉴욕타임스에서는 그 가장 좀 많이 실었던 게 일단 망명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하고 성당에서 나서가 80년대. 네, 82년이었던 82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그 시기가 그- 83년도에 그렇죠. 그때 이제 성당에서 어.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 그러면서 사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실망했다. 어. 우리 일부 국민들 배신감 가지고 있다. 어. 왜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 하지 않느냐, 더 목소리 내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그곳에서 외교를 사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한 기자가 계속 이제 싣고 거기에서 지난 10년간 3명의 미국 대통령이 이런 민주화 반체제 인사에 대해서 탄압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에서 3명의 대통령. 네, 네. 예. 아니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이 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좀 도와주고 많이 82년이면 지지했지만 이제 레이건 때네요. 네, 그래서 예. 닉슨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카터까지 네, 그래서 사실상은 많이 도와주려는 뉘앙스는 풍겼지만 실체적으로 김대중의 눈에서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안보와 경제 여기에만 사실 관심이 있었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에게. 네, 미국 기자들에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지해달라. 국제사회에 계속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요. 그거를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미 카터도 마찬가지고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공화당이잖아요. 네. 카터, 레이건.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딱 하나잖아요. 네. 북한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독재자인지 뻔히 알아. 그 뉴욕타임즈도 그 독재자라는 그 베이스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쵸.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간에 군인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주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 인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민주주의를 꽃피게 할 그 정도의 의지는 없어.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들은 체제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쵸, 예, 남한이 체제가 안정이 되는 게 북한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제가 찾은 뉴욕타임즈에도 나와 있는데 당신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이 오히려 그거를 체제 선정에 이용하고 네. 여기가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해야지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다. 네. 이 논리로 가거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논리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 논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진정한 민주주의자로서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속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해. 북한을 이기려면 우리가 완벽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들의 관심사를 확 찌르면서 그렇죠. 설득하는 굉장히 그렇죠. 논리적인데. 아주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뉴욕 타임즈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음, 이거를 아주 좋은 음, 김대중의 케이스 이렇게 뭐 고문 당하고 뭐 살해 위협받고 이거를 굉장히 좋은 프로파간다, 그렇죠. 선전선동의 어떤 가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네.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어떤 함양하는 방법밖에 없다. 북한과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는. 네. 예,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기사가 지금 다 비슷한 시기의 기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비슷한 시기의 기사들인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인터뷰 기사, 그다음에 뭐 그 외에는 이제 한국의 그 아까 똑같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는 좀 신기했던 게 예. 그 미국 안에서도 이 김대중의 의견에 대한 찬반이 계속 활발하게 좀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었던 브루스 것 커밍스죠. 같아요. 예, 시카고. 네.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또 반박하는 어떤 그런 한 외교관이 이 음. 편지를 뉴욕타임스에 싣는데요. 음.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카터 대통령은 여러 번 박정희를 설득해서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해서 정상회담까지 여러 번 결렬될 뻔했다. 맞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필을 하는 음. 그런 기사가 또 그 이후에는 계속 실리더라고요. 이게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했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게 또 이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데 이 기사도 1981년 8월 11일 기사입니다. 네,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제가 찾아본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전두환을 계속 압력을 행사를 해요. 미국과 네. 일본이. 네, 야, 빨리 풀어줘라. 음, 김대중 빨리 풀어줘.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하면서 한국이 그때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뭔가 차관이랄지 원조를 받으려고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하고 김대중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거하고 뭔가 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본 쪽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네. 그때 김대중을 도왔던 일본 정치인들 꽤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네. 이거는 너무 이제 스포일 되니까 네. 하여간 한일협정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할 때도 김대중의 스탠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정말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좋아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아는 중국 전문가 한 분은 제가 딴 분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일하게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따거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한국에 딱 두 사람이 있었대. 누구예요? 김대중. 그리고 경제계에 다른 분이 한 분이 더 있는데 네. 제가 그분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정치인 중에는 김대중을 큰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100억 불이랑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억 불이랑 네. 김대중의 정치적 자유랑 네. 그 정도로 일본도 적극적이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부끄러워요. 일본이 그때는 민주주의가 먼저 앞서 있었으니까 독재하는 한국한테 100억 불 뭐 차관이나 이런 거 좀 줄 테니까 민주주의 좀 제대로 좀 해라. 네. 전두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웃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한국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몰랐었던 거고. 그 저는 또 감명 깊었던 것 중에 예. 하나가 뉴욕타임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런 발언을 기사화하는데요. 김대중 씨는 이제 김 씨라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죠. 한국의 부의 집중을 막고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는 그런 자유 경제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미군 없이 너네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냐 했더니 그 대답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당신들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베트남 그 쇠망한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부정부패, 네. 그다음에 독재 네. 이런 것 때문에 쇠망을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때도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그래도 이런 저렇게 했다는 거.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이분은 네.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완전히 성공한 기업가였는데도 그러게요. 그런 출신이었는데도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가 핵심 목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북한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분의 그 평화 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계속 그 기사에 굉장히 많이 녹여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도 김대중에 관한 이미지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캐나다에서도 그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민 사회는 그렇죠. 제가 이제 예. 6년 만에 캐나다 갔잖아요. 예. 근데 저도 캐나다에서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고 굉장히 쇼킹했고. 쇼킹했죠.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캐나다를 6년 만에 갔습니다. 예. 근데 요즘 왜 열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티모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캐나다 국민 커피. 그렇지. 네, 별다방 같은. 그렇게 거기에 맛은 없어. 네, 저렴해요. 커피가 저렴해. 1불대기 때문에 예. 아직도 1불대요? 네, 제일 저렴한 건 1불 99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밤낮으로 가면 한국 분들 한 10명씩 앉아 계시는 테이블 좀 이게 많이 몇 년 전에도 1불 99더니 야, 거기는 진짜 근데 약간 커피 맛은 그렇게는 그렇죠. 그냥 좋지는 않아. 드립커피입니다. 예, 드립커피. 좋지는 않아. 물 약간 섞은 같은 아메리카노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예. 한국 분들이 한 10몇 분이 앉아 계세요. 예. 거기서 계속 이제 나오는 단어가 좌파 빨갱이 빨갱이, 뭐 문재인, 네, 전라디언 잘라디언 이 계속 그 단어까지 나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그거는 혐오 발언인데. 네, 그 예. 전라도 예. 좌파 빨갱이 이를테면 캐나다에 이건 제가 그냥 들은 건데 예. 요즘 캐나다 골프 이제 골프장에 가면 이미 이재명 구속을 위하여 하면서 골프를 친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음. 굉장히 중도를 걷고 있는 분이 어. 너무 화가 나서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나왔다. 왜냐면 똥매너라는 거죠. 아니 이게 골프를 치는데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민 사회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성되고 이게 있다. 언론이나 정치가 만든 한 사람에 대한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맞아요. 네. 노벨 평화상까지 탔죠. 그다음에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하는데 가령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역대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들이 좌파 빨갱이고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칠 사람이었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나라를 갖다 바쳤겠지. 그 15년 안에 네. 나라를 갖다 바쳤겠지. 그렇죠. 예?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네. 있으니까. 네. 꼭 뭐 나라를 갖다 바치든 몰래 무슨 뭔가를 밀고를 해서 이때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를 함락해라. 그랬겠지. 네. 특히 김대중에 관한 거는 빨갱이. 이게 지금 영화에도 나오지만 빨갱이, 호남,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 그 비교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서울의 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다 독재자들이란 말이죠. 그쵸.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독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씌워 뭔가를. 그리고 씌우는 계기가 다 있어. 맞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근데 다큐 너무 스포일하면 안 되죠. 아예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고편 정도만 네, 그때도 언론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김대중의 발언 하나를 계속 꼬집으면서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그렇지. 낙인 효과를 누렸던 그 이게 부분이 나오는데 언론이 정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언론도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투사일 때의 김대중을 묘사했던 것과 나중에 대통령이 진짜 될 것 같을 때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네. 혹시 햇빛 정책에 관해서 이게 완전히 북한이랑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 두려움을 표시를 하는 게 많거든요. 네. 98년 이후에. 네. 그것도 이제 미국 언론인들도 이게 다 투사가 됐고 여기 안에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본인들 뇌 속에 김대중은 약간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한국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김대중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은 없죠. 없었던 거죠. 정말 그 관심이 있지 않은 기자 아니면 사실 지금도 외신 기자들 제가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외신 기자들 연합이나 이런 영문으로 번역된 기사들을 거의 베이스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거를 깊숙이 팔로우하지 않으면 네.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생산되는 그 인포메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사실 그 가치나 사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쓴 그 Hunger Strike이라는 그 오피니언 사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 네, 그거에 대해서 쓴 칼럼 전문을 제가 저희 뉴스포터에 올렸는데 번역을 예. 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 이제 정말 그 팩트 위주로 그때 반반을 하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걸 지지하면서 미국에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혹시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것도 알고 보면 독재 정부가 퍼뜨린 것들입니다. 네. 예. 한국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직 안 됐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잘 살아야 돼. 네. 예, 그래야 한국은 민주주의 할 수 네. 있어. 그래서 경제 안보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런 건데 여기서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 국민의 교육, 문화, 경제 수준이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200년 전에 미국인의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당연하지. 야, 그걸 딱 짚었구나. 네, 그 딱 짚으면서 네.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년 전에 너희들보다는 훨씬 더 개몽됐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칼럼을 마치거든요. 당신들도 200년 전에 했던 민주주의를 왜 우리가 200년 후에 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한국 같은 네.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 정말 똑똑해요. 제가 저 이번에 60, 저게 70... 지금 80년대 중반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83년도 83년. 네, 6월 9일 날 나온 칼럼입니다. 그거- 킹스 헝거 스트라이크라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평생의 경쟁자,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야당 정치인일 때 네. 단식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맞아요. 할 때 네. 그럴 때 미국에서 저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참
전략가다. 참 똑똑하다. 저는 와 진짜 어떻게 똑똑해. 이렇게 진짜 똑똑할 수 똑똑해. 있지? 천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때 똑똑해.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초반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아. 기가 막혀.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그 어릴 때 봤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 약간 어눌한 아, 말을 그렇구나. 좀 어눌하게 하는. 저는 고백컨대 네.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와서까지도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거든요. 네. 김대중에 대한 음. 어떤 무서움이 있었어요. 음. 한국은 제가 70년대에 태어났는데 70년대, 80년대 그 영화에 보면 딱 그 기점이 나오잖아요. 김대중을 박정희가 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김대중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쫙 만드는 것들.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무서워. 빨갱이 같아. 걔 제가 10대, 20대까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의회주의자였다는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같은 사람도 야, 이 정도였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뭐가 씌운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 저는 가족분들이 꼭 자녀분들이 한 번씩은 보면 정말 좋은 그 역사 교육 그렇죠.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서울에 보면 딱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며칠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픽션도 있고요. 픽션도 네. 있고, 상당한 픽션도 네. 있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네. 다큐인데다가 놀라운 거는 또 그런 모든 영상과 음성이 있다는 게 네, 저 놀라웠어요. 그걸 다 어떻게 다 이걸 모아가지고 했나. 어마어마하죠. 아, 네. 저는 그때 그렇게 길거리에 수백만 명이 한 정치인의 연설을 막 들으려고 막 100만 밤을 명. 타고, 그거는 100만 명? 어렴풋이 기억이 아니, 나. 근데 저희 시대는 네.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그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 아, 저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했어요. 아. 어른들이 계속 빨갱이라고 하니까 저러다 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이런 거죠.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50대인 저한테도 아직까지도 아주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던 걸 보면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람한테 이미지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맞습니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네. 것. 어쨌든 저는 김대중 그분이 그 역경을 딛고 참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거 참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존경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더라고요. 인간 김대중에 관해서는 말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외신 전문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네. 보유세 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런저런 뭐 벤틀리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뜯긴다. 아, 네. 나는 그 국세청 관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세청도 관할하고 있고 네. 어떻게 조세 당국자가 세금을 뜯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정말 뜯긴다고 한 거 맞습니까? 뜯긴다고 했죠. 육성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왜? 세금을 뜯긴다고. 와. 부자들이 세금을 뜯긴다. 지금 오기 전에도 그게 잠깐 서민들한테도 안 좋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뜯긴다라는 표현은 역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금을 정말 좀 싫어하는 공화당 쪽의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딩을 보면 참 저렴하죠. 힘들죠.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저렴한지 보유세가 저렴한지 보유세 지금 조사해 오신 거 있죠?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음. 한참 외신에서 그때 저희 최강 시사했을 때도 제가 아이템을 아, 봤던 엉망장자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 엉망장자세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이제 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최고 법인세를 지금 25인데도 요거를 22%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법인세. 네. 예. 근데 이제 캐나다 기준으로 제가 일단 먼저 알려드리면 명목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은 또 확 떨어져요. 네. 예.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최고 법인세율이 이제 26.4고요. 명목세율이 네, 그럼 26.4, 프랑스가 28.4, 28.4, 이탈리아가 27.8, 이탈리아 27.8, 일본이 29.74, 거의 일본이 32. 29.7, 그다음에 호주가 25, 미국이 25.75입니다. 미국이 25.75.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 좀 비슷하게 얼추 맞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 수준으로요. OECD 비슷하게. 네, 근데 예. 이제 이거를 다시 22%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실효세율이 있기 때문에 네. 실효세율은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명목세율이 25% 수준이었을 때도 네, 실제로는 13%에서 한 18% 정도밖에 안 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실효세율로 보더라도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뭐 예. 캐나다, 영국, 프랑스 다 그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실효세율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약 한 이게 0.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0.17. 0.9, 0.17. 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보유세 죄송합니다. 말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유세 보유세. 갑자기 네, 예, 지금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이야기를 네. 해줘야 돼요. 법인세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하는 지금 얘기는 25%까지 명목세율은 네, 법인세 이야기했던 거고 네, 보유세로 넘어가면 음,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지금 말하는 거는 네.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해리- 제가 말씀드린 거든. 그렇지. 네. 뭐에 대한 대비냐면 네, 0.19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시가 대비예요. 저거 네. 시가 대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로 하면은 서유럽이랄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 가량 되죠. 네, 보통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아래, 조금 아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공제랄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한 1%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저게 주마다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예.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네. 하여간 1%는 돼요. 네, 근데 시가가 1%라는 시가 대비 1%라는 거는 10억짜리면 1,000만 원 낸다는 이야기야. 맞아요. 네, 보유세를. 그렇습니다. 예,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는 0.17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0.17, 0.24 된다는 거는 10억짜리면 한 200만 원 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미국 변호사가 종부세를 내는 분이에요. 제 패친인데 아마 해리포터 씨랑도 패친일 거야. 이분의 글을 좀 긁고 왔어요. 전화로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죠. 네. 예, 변리사이면서 예,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격증이 2개입니다. 여기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모셔야 되는데 예, 예. 예, 제가 오피스텔로 가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변호사고 변리사시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분인데 이분도 서울법대 나왔네, 그지? 이분이 종부세를 내는 분이에요. 종부세를 내는 분인데 종부세 감액 혜택을 받는 저로서는 솔직히 이 글을 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라고 약간의 농담을 하시면서 이런 글을 많이 쓰세요, 사실은. 많이 쓰세요, 예. 그분은. 네. 예.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일반적으로 34평. 시세가 지금 25억 원인데 2022년 보유세 833만 원. 2022년 보유세 830. $1,000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되네. 1,000만 원이 안 돼. $10,000가 안 되네. $10,000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 갑자기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예. 굉장히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렇죠, 네. 나도 헷갈려. $10,000가 안 예, 되네요. 네. 2023년 보유세가 451만 원으로 확 떨어졌어요. 거의 음마아파트가 반이네요. 와. 833만 원에서 451만 원. 이거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근데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 근처에 비슷해. 35평. 맨하탄 센트럴파크 근처니까 음마아파트랑 또 비슷하죠. 그렇죠. 위치도? 강남이고, 네. 방 2개, 화장실 2개. 이거는 그쪽의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네. 가보시면 음마아파트보다 사실 더 높습니다. 네. 예, 사실은 더 좋아요. 가보면 훨씬 좋아. 네. 예, 그런데 네. 이게 이제 28억 원이야. 이 28억 원인데 네. 2022년 뉴욕이니까 진짜 비싸구나. 뉴저지 주에 뉴욕이니까 게다가 환율도 또 환율도 있으니까 네.
24,972달러 가지고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28억짜리가 3,298만 원 되네. 자동차 한 대 가격을 보유세로 낸다. 1년에. 1년에. 우리나라는 833만 원인데 833만 원. 4배네요, 거의. 23년에는 451만 원 됐잖아요, 한국은. 네. 근데 여기는 살짝 올라와서 3,370만 원이 됐어. 올랐어요. 올랐어. 네. 24,900불에서 25,500불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7배. 6, 그렇지. 7배. 6, 7배 되지. 근데 이게 뉴저지하고 캘리포니아가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아마 더 비쌀 거야. 뉴저지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뉴욕 이게 정도가 예, 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싸다는 텍사스보다도 우리가 더 못할 것 같아. 잘못하면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도시 서울 정말 제가 봤을 땐 글로벌 도시거든요. 어마어마한 네, 도시거든요. 네, 어머 크고. 지금 뉴욕이랑 사실은 비교해도 네, 네. 뉴욕을 뭐. 갔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이 더 좋아. 오히려 더 깨끗하고, 그렇지 예, 실제로. 대중교통도 너무 좋고요. 지난번에 네. 저 영국 갔다 온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국이 그렇게 그냥 그 중간중간에 이민자들 때문에 또 여러 어떤 개들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야 오불이. 그래가지고 냄새 나서 어떻게 이번에 뉴욕에도 정말 노숙자가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음. 캐나다, 뭐 뉴욕, 제가 이번에 4개 도시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노숙자가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답니다. 한국 훨씬 더 살기는 좋은 건 맞아요. 사실이야. 네. 여러 가지로 IT도 음, 그렇고. 음, 근데 그게 집 있는 사람들만 살기가 좋은 거야. 맞습니다. 부자들 네. 살기 좋죠. 네. 돈 많으면. 그래서 실제로 신문 기사를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왔는데 종부세가 한 고지 인원이 2003년도에 41만 2천 명, 2022년도가 119만 명, 120만 명 정도 됐었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줄었네요. 아, 그 도대체 뭐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고가는 누가 채웁니까? 법인세도 그렇게 인하를 하고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잘못 보유세를 넘어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는 해주겠다. 근데 단 카드가 있어요. 직원들 임금을 올려줘라. 그렇지. 올려주면 내가 그만큼에 대한 메리트를 주겠다. 자민당 정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몇 번 이야기했어, 법인세 몇 번. 네. 몇 번 몇 이야기했어. 번이나 예. 법인세는 어. 굉장히 많이 덜 거쳤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대신 월급쟁이들의 그 세금은 많이 거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임금 인상한다고 하면 그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기업 편 들어주고 그러면서 쓱 들어가는 게 노조, 좌파, 빨갱이, 네. 야권, 네. 재야인사 연계, 북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스비나 생활비는 올리고 그렇죠? 음. 교통비 올리고 그리고 그런 아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압했었을 때 그 이념이 아직까지도 한국의 한 30-40% 심지어는 이제 그런 캐나다 이민 사회뿐만이 아니고 미국 이민 사회 다 네. 대부분은 70년대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아서 1세대 분들은 아직도 그냥 옛날 환상 속에서 사시는 네, 거예요. 78년 10년대 그 사상 그대로 이렇게 굳혀진 분들 많으시죠.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지금 이 TV도 제가 봤을 때 해외 교포도 많이 보시는데 꽤 보시죠. 제가 그 캐나다에 저희 독자님 만났는데 한 분이 최강시사 팬이라고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문자 드리지 않았습니까? 밴쿠버에서. 감사합니다. 예. 깨어나신 분들도 많고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이제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을 더 동굴 속에 갇히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성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성균 씨와 관련된 지난주에 나왔던 것 문화예술연대회의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참여했기 때문에 외신도 좀 나왔을 것 같아서 해리포터 씨한테 좀 네.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네. 많이 나왔죠. 네, 뭐 메이저 언론사는 거의 다 커버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자회견 기사를 좀 이렇게 팩트 위주로 좀 썼고 좀 신기했던 거는 할리우드 관련한 매체에서요. 바로 그냥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봉준호의 그 네임드의 그 영향이 그렇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봉준호가 완전히 그냥 전면에 있네요.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이 커버 사진도 보면 봉준호 씨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봉준호 감독이. 봉준호 예. 감독이 눈물을 삼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외신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수사 행태, 우리나라의 관행들, 피의자 사실 공표나 그다음에 그 마녀 사냥식의 기사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예술인들이 고통받고 사실 이 일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쭉쭉 이어갔던 그런 그렇죠. 히스토릭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역사적이다. 했습니다. 네. 계속 이런 나쁜 관행이 있었다. 네, 외신들이 그러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재밌던 거는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를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이 마약 단속이 시작된 경위를 이제 좀 설명하면서 정확하네. 네, 그거를 꼭 같이 이제 좀 분석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의 마약 수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뉘앙스도 살짝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화예술연대회의 봉준호 감독이야 이렇게 성명서를 내니까 KBS가 또 대응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24일 이성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엄밀하게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최대한 절제된 것, 관련 보도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 이거. 그 다음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녹취가. 최대한 절제된 것,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제가 그 11월 24일에 이거 어차피 제 후배가 보도를 하고 또 후배가 데스크를 보고 그래서 제가 좀 껄끄럽긴 한데 정말 이 입장문은 너무나 좀 뻔뻔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봤어요. 제목이 확정적으로 유흥업소 실장 5차례 투약 진술 그리고 이성균 측 허위 주장 이렇게 돼 있지만 단정적으로 유흥업소 실장이 5차례 투약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단독을 달아서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이성균이 5차례 투약한 게 진술을 했구나 이렇게 이게 그냥 사실로 밝혀졌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 이거는. 허위 주장이라는 거는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중심은 마약이잖아요. 중심은 마약이고 이 KBS 보도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성균 씨는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기사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본인들이 주장한 앞의 내용들은 A씨의 경찰 진술과 경찰이 확인한 간접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라는 문장이 제일 끝부분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예. 근데 제목은 이렇게 써놔. 그런 다음에 녹취도 매우 제한적이고 최대한 절제한 게 아니고요. 앞부분에 원색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했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힘든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가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 몰라 표현을 안 하니까 저는 이거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딱 네. 지금 독자나 시청자들이 다 지금 생각하는 게 전화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야. 여기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가 읽은 거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왜 추정해? 이것과 마약 투약이 무슨 관계야? 그러게요. 그리고 뒤에 그 녹취 내용에는 사실 마약, 약품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고 대마에 관한 내용만 나와요. 그 실장이 내가 오빠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이거 키트 보면 있잖아. 이거 전부 대마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면 이 녹취에는 만약에 마약이나 약품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면 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대마야. 대마야. 네. 그러면 자 전혀 넣을 필요가 없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넣었어. 이게 제한적입니까? 최대한 절제했습니까? 아니잖아. 거기다가 마약과 관련된 거는 어디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녹취는 없어. 근데 이 녹취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럼 경찰한테 받았겠지. 뭐. 이거는 거의 뭐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경찰에 받았거나 뭐 A 씨한테 받았을 건데 실장한테 받았을 건데 A 씨는 경찰에 이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루트가 그걸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경찰한테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예. 황색 저널리즘이라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유튜버들이 전면에 내세운 게 바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멘트거든요. 그렇지. 오빠 뭐 나 좋아해 이런 그런 그렇지. 거. 그 원색적인 거를 사실 그렇게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KBS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똑같이 근데 했다는 거는 게다가 본인들은 또 최대한 절제했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네. 절제했다. 이거 내부에서도 사실 좀 찬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나라 사실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기사 하나로. 이런 토론을 하고 그렇지.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독으로 썼으면 이거를 앞부분에 칠까 안 칠까는 데스크랑 기자가 네.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기자는 이렇게 좀 까리하잖아요.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잖아. 네. 그리고 녹취에는 그 녹취도 직접적으로 딱 떨어지는 마약에 관련된 녹취는 지금 없어. KBS가 제시를 한 걸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또는 그거는 사람을 유인하는 거는 결국 이성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앞에 어떤 비난의 용도로 이걸 쓸까 말까.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 전체 내용이랑 전체 내용은 그 마약이잖아요. 마약. 5짜리 투약. 근데 어디에도 지금 없다니까. 어디에도 없어. 아니, 이 저는 녹취에는. 궁금한 게요. KBS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이런 거 보도할 때? 이거는 에티컬 뭐 매뉴얼이든지. 있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기사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지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내자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공영방송 기자들의 그 데스킹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최대한 절제한 게 아니고 굉장히 무리했다. 무리해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삭제가 그러면 안 되는 안 돼 있죠. 거겠네요. 예,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긁어와서 이렇게 써놓고 최대한 절제했다 또는 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좀 뻔뻔하다. KBS. KBS 많이 뻔뻔하다. 예. 그리고 사실 KBS는 과거 뭐 전두환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는 뭐 너무 많이 썼고요. 김대중을 빨갱이로 만드는 기사 또는 토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90년대 중반까지도 한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그때 여기 다 있었잖아요. 여의도에요. 네.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도 김대중은 공영방송에서 좌파 빨갱이로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대선에서 IMF가 환란 위기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걸출한 대통령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한국논단이라는 그 이상한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있잖아요. 네. 극우 유튜브야. 한국논단이 그때 한 뭐 10,000명, 20,000명 봤을까 모르겠습니다. 구독자가 그 정도 되는 한국논단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지상파 KBS를 비롯한 지상파가 몇 시간 동안 생중계를 해. 어. 그래서 한국논단에 네. 이도영 씨가 그래요. 음. 발행인이야. 그 사람이 나와서 김대중을 신문하듯이 물어봐. 김정 대답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토론회라고. 네. 근데 네. 그게 워낙 그 빨갱이 딱지가 음. 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김정일에 관해서 이 나쁜 말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아유, 네. 상당히 아니, 가치가 없는 유치한. 유치하게. 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주최를 하고 한국노단이 주최를 한 거를 지상파가 다 생중계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김대중의 이른바 사상을 검증해. 그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이 보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체 언론인이 다 그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의 언론인들이 그냥 김대중은 좌파 빨갱이 김정일과 어떤 결탁할 수 있는 세력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을 해야 돼.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네요.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지금 아니지. 아닌가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제가 다른 최강 시사 나올 때 네. 민노총 좌파 KBS 2,000명 잘라라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플래카드가. 네. 예, 뭐가 나아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은 누가 보더라도 야당이나 시민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만 조금 변경됐다 뿐이지. 그렇죠. 비슷한 형태네요. 네. 예.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빨갱이의 다른 이름인 좌파로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이제 제가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가요. 뉴욕타임스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뉴욕 탈세 의혹을 좀 보도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네. 트럼프의 탈세 의혹을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기자. 네. 근데 그런 기자들은 많았는데 또 딱 뉴욕타임즈만 꼬집어서 그랬네. 뉴욕타임스랑 그 다음에 그 관련한 다른 이제 프리랜서 기자 한 명. 네. 그렇게 3명의 기자를 상대로 거기도 뉴욕타임즈가 뉴스타임스랑 탐사 보도랑 같이 한 거예요. 맞아. 네. 특종을 했었던 것 네. 같다. 그래서 그 기자를 상대 소송했는데요. 음. 여기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트럼프 패소입니다. 트럼프 패소. 네,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음. 판결문에서. 그리고 법률 비용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 3천만 원을 지급해라 기자들에게. 뉴욕타임즈가 쓴 법률 비용 네, 그것도 전액 부담하는 걸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네,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저런 판결 보면 정말 부러운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 판결 보니까 딱 그 바이든 날리면뿐만이 아니고 그 변호사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언론사 어쩔 수 없어서 언론사한테 일부 승소 판결을 해줘.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은 너희들이 80%를 부담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대형 로펌을 쓰니까 저렇게 한 몇 억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 50만 달러? 네. 예, 한 6억을 해라라고 하면 한 2, 3억 나오면 언론사는 또 휘청해. 또 기자들은 또 휘청해. 그걸 언론사한테 배상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한국재판부는 이야기를 하거든. 네. 봐주려고. 네. 제가 최근에 한번 당했죠, 그거를. 당했지. 네, 그 승소했지만, 승소했지만 네, 50만 원 판결이에요. 50만 원 판결인데 줘라. 대신 너는 상대방의 변호사비 95%를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는 식으로 거는 이제 180, 받는 거는 50.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돈이 막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소송인 거죠. 그렇죠. 그냥 징벌적 배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이 아니고 네. 이렇게 그 곤란한 소송을 하는
친구들은 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소송을 한 거에서 하면 오히려 거덜난다는 말이 이것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겨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금전적으로는. 네, 형사 처벌을 받은 건인데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훨씬 유리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변호사를 쓰면 쓸수록 네. 상대방이 겁을 먹어서 지레 포기하거든. 맞아요. 내야 되는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판결을 내려버리면 네. 이겼어. 너 이겼어. 잘했어. 음, 하지만 저쪽에 변호사 비용 80% 90%는 네가 내. 음, 그럼 끝이야. 음. 그럼 진 것 같아. 기분 더럽거든. 맞아요. 일부 승소여도 진 것 같죠. 근데 미국처럼 저렇게 뉴욕타임즈가 변호사들한테 지불했던 돈 한 6억 정도는 트럼프 네가 내라. 네. 당신이 내라. 네. 저렇게 해야 네. 찍소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딱 그 판결문에서도요.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1에 대한 핵심이다. 이거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만약에 바이든 날리면 같은 이 땡땡도 지금 있잖아요. 차마 이 시옷 쌍기역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김은혜 씨가 말한 뭐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으로 들린다라는 거는 이 발언의 본질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아무도 없겠지 하면서 쌍욕을 했다라는 게 그것도 뉴욕까지 가서 쌍욕을 했다라는 게 본질 아닙니까? 참 그래도 MBC가 바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항소했죠. 네.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씁쓸하다. 그러니까 외신들을 씁쓸하지.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사들만 보면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외신 큐레이션을 하는 거고 물론 미국이나 해외가 100%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맞아.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물론 그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가령 그 사람들은 한국 하면 여전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직도 한국전쟁 그리고 데모, 시위 이게 가장 강해. 맞습니다. 예, 그 진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겨내서 극복해서 이게 뭐 방탄소년단이랄지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고 이게 분위기가 한 10년 동안 참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K 트럼프네 뭐 이러면요. 그 한국 전쟁과 그 다음에 데모 시위와 그 다음에 본인들도 그런 지금 극단화된 진영화된 정치를 하면서도 속으로 약간 무시하는 게 있거든 이 사람들이 동양 쪽을 네. 민주주의 역사 약하다고 그러면서 쟤들 봐라 또 시작이다 그런 식으로 또 기사를 쓴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가서 친구들 만나보면 야, 한국 가기 좀 무서워졌다. 이런 얘기가 정말 나와요. 그렇지. 네, 그래서 차라리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가기로 했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쪽이 또 관광지로 네. 선호를 받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말 내내 김정은이 또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미사일 쏘는 거는 한국은 그냥 뭐 아이고 또 쏘는구나 네, 뭐 네. 아무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진짜 해외 오래 살았으니까 네. 어떻게 느낍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죠. 이 말이 되냐? 너는 사는 그 지역에 불과 얼마 안 돼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 하는데요. 진짜 무서워하죠. 진짜 무서워하죠. 항상 물어보죠. 근데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뭐 이제 잘 그냥, 모르겠지. 네, 이게 뭐 그냥 한번 경찰차 지나가는 뭐 그런 수준으로 그렇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이게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그 외교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이 정말 한반도에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생일이 뭐 2월인가 3월인가 그렇다며요. 네. 뭐 그렇고 뭐 한국의 총선이 4월이고 미국의 대선이 11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봄 전에 헤이빙 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기사들은 저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이 상시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또 너무 막 CNN이나 보면은 그 금방 전쟁 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그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긴 해야 돼. 맞습니다.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나? 참 그 영화를 보면 자, 한반도 평화를 그렇지. 어떻게 열망하고 참 이거 타협을 잘 하는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만약에 주가 조작, 김건희 이런 상황이 연합이든 KBS든 뉴스타파처럼 팩트 보도를 한다면 외신에서 이렇게 안 나왔을까? 그거는 이거는 일면이죠. 일면이 무조건 일면이지. 근데 KBS나 연합뉴스나 이쪽에서 안 쓰니까 얘네들도 못 쓰는 거야. 지들이 팩트가 없으니까. 좀 분석해서 스스로 좀 써야 되는데 그건 못해. 걔들도. 걔들도 못해요. 그렇게. 아니요, 저는 그 훌륭한 기자가 그래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지금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 기록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내밀한 자료잖아. 그러면 그 자료를 뉴스타파가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네. 뭐 뉴욕타임즈 최상훈 기자랄지 좋은 기사 쓰는 기자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자들도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쓰지 자기가 손에 든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뉴스타파 기사 충분히 나온 거를 좀 스터디해서 응. 나름 거기서 또 한번 팩트 체크를 해야죠.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지. 그 다큐멘트가 없으면 다큐멘트가 없으면은 그런 기사를 쓰기가 좀 외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를 뉴스타파나 네. 뉴스타파도 뭐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뭐 이렇게는 기사를 쓸 수 있겠죠. 뭐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후속 보도를 할 수 있겠지. 아니 저는 미국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난리면 했어요. 요 질문 한 번만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제가 가장 잘 알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그런 질문을 질문을 그러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죠. 네, 왜 몇 기자들은 번이나. 질문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맞아. 네, 저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일 질문을 잘할 거 하잖아요. 아니야. 네,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그 기억 안 나. 그럼 기억이 왜 안 나냐? 네. 아니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야죠. 아니면 주변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도 물어봐야죠. 아니 들은 그럼 사람한테도. 그리고 네. 이제 미국 기자들이나 한국 기자 탐사보도 기자들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들려주면 되잖아. 무한 반복해가지고 들려주면서 네. 이때 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네.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세요?라고 네.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기주 기자처럼 네, 이제 쫓겨나는 기자단에서 거야? 쫓겨내고 이제 압수수색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외신 말씀드리면 뉴욕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바이든 지난 대선에 바이든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 미국 그렇죠. 언론들은 표명을 합니다. 지지 그렇죠. 표명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요. 바이든 아들의 그 헌터 사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계속 일면이에요. 그렇지. 워싱턴 포스트도. 네. 본인들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리는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까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분명히 사설에서도 계속 지금도 써. 그렇죠. 지금도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 타임즈도 이 사람 민주주의의 적이다. 네.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네. 라고 그냥 지금 한 4, 5년 동안 주구장창 쓰는 것 같은데 계속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실패 그렇죠. 또는 무슨 뭐 헌터 바이든의 네. 어떤 세금 그 달러. 세금 비리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중국으로부터 뭔가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던데. 다 아들들이 문제인가 봐요. 네, 좀 이상해. 좀 이상해. 네. 그러면 약간 좀 미국은 로비스트법이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네. 커미션을 먹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기사로만 봐서는 저도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소위 자신들이 그 지지하는 그 진영의 언론사들도 CNN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쓴다는 거지. 비판하고 탐사 보도하고 쓴다는 쓴다는 거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미국이란 나라가 지탱이 된다. 지탱이 된다, 예. 감시가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한번 그 이미지 씌우고 그걸로 그냥 계속 장사를 하려고 하는 또는 정권과 유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언론 그렇지, 저널리즘의 자존심은 끝까지 예. 지킨다. 예. 자, 그렇습니다. 해리포터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뉴스포터 해리포터와 함께 진행한 외신 읽기. 한국과 이렇게 접합점이 있는 부분들 또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관점,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네. 처음 시간이어서 좀 떨렸는데, 네. 하여튼 외신 기사 사실 쉽게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이번 클립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경영 TV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최경영 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생각이 나게. 중산층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 특별한 배려. 시작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가 기댄 언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 죽을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원 앞으로 독재하고 한번 싸워보자. 치는 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좌절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나. 국민은 결코 독재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Here in our Washington bureau, Kim Dae-jung. How can security issue justify such suppression?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